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당장 해결해야 할 난관. 2. 기술이 중국을 두렵게 한다. 3. 정식으로 지배의 시대가 열렸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12월 15일자 우크라이나 전황 자료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7일 우크라이나 동부 발라클레아로 우크라이나 기갑부대 9,000명이 일정 돌파를 개시한 것에 기민했는데요. 수백 대의 전차와 보병 전투차로 구성된 이 돌격은 순식간에 러시아군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기갑부대가 하루 수십 킬로미터를 진격하면서 전후방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졌고, 기갑부대가 돌파한 돌파구로 민간에서 쓰는 SUV까지 끌어모아 편성한 우크라이나의 차량과 부대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러시아군을 각계격파했습니다. 그 결과 5일 만에 러시아군은 수백 대의 기갑 차량을 버려둔 채 동부 하르키우주에서 후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0월 말 우크라이나 기갑부대가 루안스크주의 관문 도시 리만을 목표로 대규모 우회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성공했는데요. 수개월에 걸친 무리한 공세로 기갑 전력을 전부 소진한 러시아 수비군이 우크라이나의 기갑 돌파에 허무하게 방어선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갑 전력은 아직도 현대 전장에서 매우 유용하고 필수적인 전력입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파상 공세로 인해 러시아 전차 군단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입은 기갑 장비의 총 손실이 1만 대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러시아군이 이번 전쟁에서 처음 동원한 전체 기갑 전력의 100%를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이로써 소련의 유산을 이어받아 규모 많은 세계 최강의 자리를 놓치지 말았던 러시아 기갑부대는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아직도 소련 시절부터 내려온 기갑 장비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장비를 운용할 전문 인력과 대규모 기갑부대를 이용해 작전을 짤 장교들이 몰살당하면서 그저 구식 장비로 무장한 숫자만 많은 거짓대가 됐습니다. 한때 소련 단독으로 5만 5천 대 공산판 나토인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전력으로 총 7만 대를 운영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의 러시아 전력은 정말 처참한 지경에 처한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의 기갑부대가 몰락하면서 세계 최강 기갑부대를 두고 새로운 돈쟁이 시작됐습니다. 종합성능 면에서는 가장 튼튼한 M1 계열 전차 수천 대를 가진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전차를 보유했고, 최근 들어 3세대 이상 전차의 비중을 매우 빠르게 늘리고 있는 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3세대 이상 전차를 2,000대 이상 보유하게 될 동북아의 전차 강국인 대한민국 등이 비교 대상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다른 전차 강국도 있지만 전차의 질이 아니라 운용하는 전차의 수와 기갑부대의 규모에서 다른 나라들은 한미중 3국과 비교할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기갑부대를 논할 때 언급될 정도가 됐다고 하면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사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육군 기갑 전력만으로 따지면 미, 중과 싸워도 절대로 쉽게 질 만한 전력이 아닙니다. 그만큼 한국 육군은 강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기갑부대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적이라 생각했던 북한군이 신형 전차를 내놓으며 빠르게 전력을 개선하면서 우리 군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진정한 적국인 중국이 강력한 차세대 전차를 연달아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우리 군의 전력은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언덕조차 제대로 오르기 어려운 수준으로 노후화된 M48 전차는 물론 1980년대 양산된 K1 계열 전차 역시 점점 구식화되고 있습니다. 국군의 3세대 전차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000대의 전차가 K1 전차라는 걸 고려하면 이는 분명 우리에게 잠재적 위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가 1000대의 K2 전차와 366대의 M1 계열 전차를 모두 보유하면 우리 국군보다 전차 전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자조 섞인 무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서는 국군의 기갑 전력을 일신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 전력 건설에 매진 중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준비 중인 전차 전력 개선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인기와 스텔스 전투기 오차 1m 미만의 초정밀 무기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됐다고 하더라. 결국 점령을 위해서는 보병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병의 공세는 보병의 전면에서 장갑과 화력을 제공하는 전차와 보병을 만전하게 수송하는 장갑차 등의 기갑 전력이 없다면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갑 전력은 제대로 전쟁을 할 생각이 있는 국가라면 항상 보병의 규모에 맞춰 첨단 기갑 전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들은 충분한 숫자의 기갑 전력을 보유하지 못합니다. 일단 가난한 나라는 다수의 보병을 준비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도로 충분한 숫자의 기갑 전력을 도입하고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 잘 사는 나라는 낮은 출생률과 군인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 병력이 크게 모자라기 때문에 기갑 전력은커녕 보병 전력조차 국방에 필요한 숫자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기준으로 자국의 국방을 위해 필요한 숫자의 기갑 전력을 제대로 갖췄다고 평가받던 나라는 전 세계에서 딱 넷뿐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 소련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 규모만큼은 세계 최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던 러시아. 질에서는 미국에 밀리고 양에서는 러시아에 밀리지만 전차 전력의 첨단화를 통해 무섭게 전력을 강화하는 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탱크에 맺힌 원한이 너무 커서 2,000대가 넘는 전차를 운용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외에도 이집트, 사우디, 우크라이나, 북한 등 수천 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운용하는 나라들이 있으나 이들 국가의 장비들은 대다수가 현대전에 써먹을 수 없는 구식이거나 영토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기갑 강국이라는 사실이 잘 와닿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적어도 2000년대 초반부터 명실상부한 기갑 강국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든 전차 전력이 3에서 3.5세대 미국이 1등 3세대 전차의 숫자는 적지만 1만 대의 전차를 보유한 러시아가 2등 3세대 전차 1,500대를 가진 한국이 3등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중국 때문이네요. 지난 20년간 중국의 군대는 상정벽해 수준의 엄청난 군사적 혁신을 이뤘습니다. 지금 몰락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20년간 새로운 전차의 개발과 도입에 실패하는 사이 96식, 99식 전차를 거치며 3세대 전차 전력을 독자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수년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3세대 전차 99A와 15식 경전차를 대량 도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3세대 전차의 보유량이 사실상 한국을 넘어섰습니다. 아직까지 전차의 질에서는 한국이 압도한다는 평이 대세이지만 규모로 봤을 때 중국이 한국을 완벽하게 제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K1 전차의 개량인데요. 현재 K1 계열 전차들은 전량이 K1-2원으로 개량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화력과 장갑이 열세한 우크라이나의 기갑부대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인 C4I 체계와 피아식 별장치민 IFF가 크게 개선됐고 여기에 더해 전후방 감시 카메라와 조종수용 야간 투시 잠만경이 추가로 부착됐습니다. 또 생화학 상황에 대응하고 전차병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양압 장비와 에어컨이 장비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한때 취소됐던 120mm 전차포의 업건업건 사업과 함께 RWS, 신형 고출력 엔진, 신형 장갑제 보조전력 장치, APU가 적용된 K1E2 개량 계획까지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모자라다는 평이 많습니다. K1 자체가 생산된 지 짧게 쳐도 30년이 넘은 구식 차량이고 애초에 베이비 에이브람스라는 별명처럼 M1 전차의 축소판으로 만들어져서 현대전에서 필요한 수준의 대대적인 개량이 어렵다는 겁니다. 즉, 태생적인 한계에 봉착했는데요. 그래서 당장 10년만 지나도
한국의 전차 전력이 크게 감소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군이 보유한 2,300여 대의 전차 중 무려 1,000대가 K1, K1E1 전차인 상황에서 K1 전차가 노후화되거나 추후 이어질 개량이 안 된다면 우리 군 전차 전력의 전력 감소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K2 흑교 전차의 대량 양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기갑 전력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기 때문인데요. 바로 폴란드 수출 덕분입니다. 사실 폴란드 수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군 기갑 전력의 미래는 아주 어두웠습니다. 구식 전차를 교체해야 할 K2 전차가 단가 상승으로 양산 예정 수량이 크게 줄면서 전력 감소를 피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대안으로 K1A1 전차를 K1A2 전차로 개량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앱스, 신형 파워팩, 감시 장비가 결합된 K1A3로 개량하는 방안이 전부였는데요. 그러나 폴란드에 K2 전차 1,000대가 수출되고 뒤이어 노르웨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도입 가능성이 크게 오르면서 K2 전차의 국내 양산분을 크게 늘릴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 물량이 크게 늘면서 제작사인 현대로템이 생산라인 확충해 도입 기간 역시 단축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K2 전차로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중국이 가진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전차를 압도할 강력한 전차가 필요한데 K2 전차로는 중국이 준비할 차세대 전차를 상대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중국은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 중국판 4세대 전차의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서방의 전차 강국들이 신형 전차를 발표할 때마다 상세 스펙이 달라져서 선전을 위한 허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어쨌든 신형 전차를 만들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의 신형 전차의 수준을 아무리 낮게 잡더라도 K1A2 13 수준일 것이며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K2와 동급이거나 우위를 점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K3 같은 신형 전차를 확보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K3 전차의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설계 중입니다. 우선 독일의 KF-C난 판터 전차처럼 130mm 전차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이미 2014년에 140mm 전열화학포 발사 시험에 성공했는데요. 전력부의 내구도와 필요 전력량이 문제가 됐을 뿐 전차포는 지금 당장이라도 전차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다만 140mm 포의 경우 포탑의 무게 증가에 따른 전차 최적의 증가, 포탑 무게 증가와 나토 규격과의 통일성 등이 문제가 돼서 실제 채용을 하지 않았던 건데요. 하지만 판터가 나오면서 나토 규격의 신형 전차포가 130mm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K3 전차 역시 130mm 전차포를 운용하게 될 게 분명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군에서는 2026년까지 K808 차륜형 장갑차의 추진 체계를 수소 연료 전지로 교체하는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이 시험의 최종 목표는 2030년대까지 K3 전차가 사용할 1메가와트 출력의 전기 추진 체계를 완성하는 건데요. 만약 이 체계가 완성된다면 K3 전차는 일반적인 130mm 전차포보다 수배는 강력한 전열화학포를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충분한 전력을 바탕으로 매우 우수한 탐지 감시 체계와 효율적인 능동방어 체계를 가동시킬 수 있는데요. 또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흔히 자폭 드론이라 불리는 배의 폭탄이나 소형 수직 발사관을 이용한 대전차 지대공 미사일 운용도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 수출이 한국의 국방력을 저해시킨다고 주장하지만 그런데 현실은 그와는 반대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이번 폴란드 수출을 통해 대한민국은 차세대 전차 개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이 이런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미사일을 보유하자 중국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최근 대한민국 방위간업에 또 한 번 역대급 대박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다름 아닌 호주가 한국의 장보고 I 잠수함을 수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건데요. 현재 호주는 날이 갈수록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자국의 해상안보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2026년에 퇴역을 앞둔 잠수함이 6척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해상안보에 상당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란 것이죠. 이 때문에 호주에서는 한국이 제시한 장보고 I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한국이 호주에 제시한 장보고 I의 두 가지 모델은 전 세계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도 최대 수준의 크기와 전투력을 갖춘 잠수함입니다. 그 모델은 바로 지난해 우리 군에 추역한 3,000톤급의 도산 안창호함과 리튬 이온 전지를 탑재 모델로 개발 중인 3,700톤급 배치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두 잠수함 모두 SLBM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호주의 안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호주의 대중 전략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게다가 장보고 I 잠수함은 설계부터 건조까지 한국의 독자 기술력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미 한국의 조선업 신뢰도는 최상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정도 성능의 잠수함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과 일본, 러시아 정도뿐입니다. 당면이 이미 레드백과 K9로 한국 무기의 신뢰성을 경험한 호주로서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보고 3회 호주 도입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처럼 한국 잠수함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국내 일각에서 한결같이 제기되는 불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해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확실히 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국의 장보고 I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해군 잠수함 함장 출신 전문가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KTX라면 재래식 잠수함은 무공화호라고 할 수 있다고 비유할 정도인데요. 이 비유가 상당히 그럴듯한 게 기본적인 엔진 출력이 다르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은 속도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선 안창호함 정도의 잠수함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도 꿀리지 않는 최고 시속 37km를 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재래식 잠수함의 평균 속도는 시속 11에서 15km 정도이기 때문에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과 비교하면 한국의 도선만 창호함은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평균 속도는 시속 37에서 47km 정도인데요. 즉, 아무리 한국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력이 뛰어나도 도선만 창호함이 전속으로 달려야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발끝이나 따라가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 세계의 바다를 전장으로 삼는 잠수함에 있어 속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례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40일 정도가 걸리지만 재래식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3.5배인 무려 140일이 소요됩니다. 또 앞에서 언급한 최고 시속은 말 그대로 단시간 낼 수 있는 최고 시속이지 이 상태로 계속 잠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래식 잠수함이 최고 시속으로 잠항한다면 엔진 시스템을 풀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당면이 소음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에게 탐지되기 쉬워지는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잠수함은 해상에서 교전이 벌어지거나 적의 함선을 추격할 때 빼고는 최고 속도로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과 알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능적인 차이는 해상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운항 속도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동력원이 원자력인 만큼 연료 보급이 필요하지 않는 반면 재래식 잠수함은 지구력이 떨어져 중간중간에 반드시 작전 경로에 기항 기지를
따로 두어 연료를 재보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항 속도는 같더라도 실제 작전 수행 속도는 재래식 잠수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막 능력도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월등히 높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의 최대 자망 기록은 도산 안창호함이 세운 3주이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이론적으로 무한히 자망할 수 있습니다. 또 무장 탑재량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원자력 엔진은 크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추진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선체의 크기를 확장하는 데 용이합니다. 반면 재래식 잠수함의 디젤 엔진은 추진력에 한계가 있어 선체의 크기에도 제약이 많습니다. 같은 크기의 잠수함에 비교했을 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면 엔진이 함체의 30% 정도 크기면 충분하지만 재래식 잠수함은 무려 함체의 50%에 달하는 크기여야 합니다. 당연히 여유 공간이 많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더 많은 미사일과 어뢰 등의 무기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군 전문가들이 새로운 잠수함이 나왔을 때 어떤 엔진을 쓰느냐에 따라서 탑재 무장을 상당히 자세히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은 필연적인 숙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 중국은 비밀리에 093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추가 건조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방문으로 촉발된 대만 봉쇄 훈련에서는 대놓고 미국의 항공모함을 겨냥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배치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전쟁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사용할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인데요. 심지어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대만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잠수함과 항공모함으로 전단을 꾸려 한국 해역을 봉쇄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당장 중국을 견제하기 어려운 한국은 동북아 해상 패권을 두고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을 우리 국민들에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또 해당 당사자는 청와대 고위 관료이며 당시 발표한 매체는 대한민국의 국명방송이었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행동은 주변국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우리 해군은 장보고 11I 배치섬을 이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상정하고 작전 요구 성능을 확정했습니다. 작전 요구 성능이란 군이 개발하고자 하는 무기의 성능 범위를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우리 해군은 이미 배치섬을 경하배수량 4,000톤급 이상의 함체로 설정했고 일각에서는 5,000톤급 이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최고 시속 46km 이상 SLBM 10개 탑재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결정해 놓았습니다. 게다가 2017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20% 수준의 전홍축 우라늄은 협정 내용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의 제약을 위배하지 않고 현재 우리의 해상 안보를 생각해 지금 당장 개발할 수 있는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건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은 빠르면 2020년대 안으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전력화가 가능한 잠수함부터 개발하고 차근차근 기술력을 쌓아가는 계단식 성장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보고 I 배치 3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분류되더라도 당장 한반도를 둘러싼 적성국들을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중국의 폐악질이 도를 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이 우방국들의 전력 강화를 바라고 있지만 동북아의 해상만큼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독자 전력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호주가 잠수함 도입 사업을 발표하자마자 미국은 호주에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중국의 성장세는 무섭습니다. 이는 그만큼 호주가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호주의 안보가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만 잘 이용한다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이 더 빨라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자체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든든한 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셈이기 때문에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 우리 안보를 확립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은 우리의 적성국을 대응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동안 재래식 잠수함으로도 적성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잡아낼 능력을 키우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차기 중어뢰 II, 일명 범상어입니다. 그동안 우리 해군의 잠수함은 작전 반경 21km, 최대 속도는 약 64km/h인 백상어 중어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상어는 애초에 200톤급의 소형 잠수함인 돌고래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탄생한 중어뢰입니다. 그렇다 보니 재래식 잠수함의 최종 진화형인 장보고함 같은 대형 잠수함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요. 반면 범상어는 작전 반경만 백상어의 2배 이상인 50km에 달하고 최고 속도는 무려 112km/h에 달합니다. 수중에서 이 정도로 빠른 속도를 낸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미국이 사용하는 MK-48 중어뢰가 범상어의 고작 1, 2에 불과한 55km/h인 걸 생각하면 범상어가 얼마나 빠른 중어뢰인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수중에서 중부고속도로를 내달리는 자동차와 비슷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범상어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50km밖에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는데요. 이 압도적인 작전 반경과 어마어마한 속도가 결합되면 재래식 잠수함인 장보고급 잠수함으로도 적성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손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재래식 잠수함의 태생적인 한계를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극복해버린 건데요. 그야말로 집념의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범상어는 유선유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백상어와 같은 기존의 어뢰는 스스로 소리를 발사하고 반향음을 통해 목표물의 위치를 확인하는 음향 탐색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방식은 거짓 음향 신호를 발생시키는 어뢰 기만체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범상어는 범상어와 잠수함이 머리카락 한 가닥 굵기 정도로 얇은 광섬유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덕에 기만체에 속지 않을 정도로 정밀한 잠수함의 음향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범상어를 직접 조종할 수 있습니다. 즉, 진짜 상어처럼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수중에서는 전파가 잘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무선이 대세가 된 현대에 와서도 어뢰만큼은 유선유도 방식이 더욱 높은 기술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어느 한 분야에만 치중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배치되지 전까지 해상 전력을 빠르게 강화할 수 있는 중어뢰를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은 한국에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없더라도 그 이상의 탁월한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임팩 훈련을 통해 대한민국의 잠수함 운용 능력은 세계 최정상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놀라운 기술력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는 강력한 기반까지 다져진다면 대한민국의 해군 전력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절대 꼴리지 않는 강력한 해군이 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